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1인 지식기업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인 지식기업가 양지호입니다. 1인 출판의 모든 것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라는 그 출판의 플랫폼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인 출판사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이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경험해 보셨던 것일 텐데, 책을 내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고를 어느 정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고를 쓰고 그거를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해요. 그래서 그 출판사가 내 작품을 선정해 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뭐 몇 달도 좋고 몇 년도 좋고 막 지나가요. 그러면 그 책이 시기성이 좀 떨어지면서 생명력을 조금 잃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성을 잃어서 그 컨텐츠가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1인 출판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를 원천 차단을 할 수가 있죠. 컨텐츠의 직접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투고를 해가지고 출판사가 오케이를 해줘서 작품을 만들었다 해도 10%의 인세밖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맥스죠, 맥스. 거의 10% 이상 주는 작가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 추구 차원에서도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15,000원짜리 책 1,500원어치를 받으면 그것도 이제 기타 쏠 때 제외하고 받죠. 그럼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이 돈 벌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다음 책을 쓰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 이윤 극대화 차원에서도 출판 플랫폼을 소유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최소 30%라고 써놨는데 저거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인쇄 단가, 종이 단가 이런 거 낮추고, 택배 단가 낮추고, 서점에 가는 할인율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 이윤을 최대한 극대화를 시키면요, 저거보다 훨씬 더 높게, 최소 뭐 50%, 60%까지도 저 이윤 극대화를 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60%까지는 어렵겠다. 한 50%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인 출판사로서 출판 플랫폼을 소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고요. 그렇게 해서 1인 출판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왜 또 자신있게 시작할 수 있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개수, 책으로 찍어내는 종이책의 개수가 출판 플랫폼으로 독립을 할 때 이미 6개였어요. 매년 6개의 책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수요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 자신감 있게 저걸 밀어붙였어요. 여러분 아마 처음 시작하실 때는 컨텐츠 자체가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이게 불안합니다. 이걸 과연 팔아가지고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인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사를 정확하게 못하는 게, 뭐 물류 창고 비용은 얼마인지, 종이 비용은 얼마인지, 인쇄비는 얼마인지, 택배비는 얼마가 들 것이며, 이런 것들 예측을 못해요. 하기 전까지 모르죠. 내 책의 성격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충분한 종수, 한 5종 이상의 종수를 가지고 있다면 1인 출판사로 쉽게 독립하실 수 있어요. 1~2개 정도도 어렵진 않는데, 이윤 극대화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30% 정도 먹으면 잘 먹은 거죠. 그때 되면. 그런 차원에서 1번, 출판 플랫폼을 왜 소유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책의 제작 순서를 볼게요. 책을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립부터 마케팅의 완성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출판사 설립부터 보겠습니다. 이 출판사 설립은 이렇게 4단계로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사업자를 먼저 등록을 하고, 출판사 로고를 제작하고, 출판사 신고 확인증 발급,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입을 합니다. 이건 ISBN 발급을 위한 준비가 되겠어요. 그리고 책 제작은 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가 있고, 이거 순서대로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요 목차를 확인을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판사를 먼저 설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출판사 어떻게 설립하느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합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죠.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면세 사업자로 하지 않고 일반 과세자로 한 이유가 바로 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강이죠. 인강 때문에. 요거는 면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자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과세자가 된 거고요. 원래 출판사는 면세 사업자죠. 면세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판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요, 여기 두 번째 네모칸 천왕은 서비스업에 출판 및 전자출판, 요 두 번째 사항을 등록을 하시면 출판사로서 사업자 등록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출판사 로고를 제작을 해야 돼요. 보시는 그림이 저희 출판사의 로고예요. 트렌북스라는 출판사 로고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새 날개처럼 보이지만 책입니다. 책을 펼쳐놓은 그런 부분을 이제 묘사를 했어요. 이렇게. 트렌이라는 게 이제 저의 어떤 시그니처 키워드고, 이제 북스는 이제 책이죠. 트랜스포테이션, 제가 교통공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교통 분야의 책은 이제 위주로 내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CI?
C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I 같은 거, 출판사 로고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고 아이콘처럼 이렇게 쓰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요. 원래는 이제 회사 같은 데서 CI 같은 거, BI 같은 거 만들 때 외주를 줘가지고 다양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AI 파일들을 받게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쓸 거니까 해서 딱 2개, 요거랑 요거 2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지는 않았고요. 저희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디자인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대표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들었고 AI 파일, PNG 파일, JPG 파일을 모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왜 모두 받아야 되냐면 AI 파일을 잘 못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못 다루는 케이스에서는 요거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명함에 들어가거나 또 뭐 홈페이지에 얹거나 이런 거 할 때 또 PNG 다 쓰고 다 하니까 미리 다 떠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를 다 만들었으면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돼요. 출판사 신고 확인증은 구청 가갖고 받잖아요. 구청에 문화체육관광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뭐 이런 데서 발급을 하죠. 출판사 신고 확인증의 모습인데 출판사 신고 번호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의 명칭과 소재지가 표시가 됩니다. 대표자와 대표자 주소도 이렇게 돼 있고요. 신고 날짜 나오게 되고, 신고하고 나서 며칠 있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 뭐 택배로도 받을 수 있고 직접 가서 찾기도 하는데 보통 직접 가서 찾는 게 빠르죠. 택배로 받으면 한 일주일 넘게 걸리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출판사를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내고 출판사 신고를 해야 이제 출판사 설립이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내년부터 세금이 나와요. 출판사 신고 확인증 하면 그 해분 세금을 내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이걸 찾을 수 있어요. 확인증을. 그리고 다음 해에 이제 출판사 세금 이제 내야 되죠. 면세인데 왜 세금 냅니까 하실 텐데 그거 말고요. 그 구청에 내는 업을 할 때 내는 지방세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내야 됩니다. 네. 출판사 이름하고 사업자 등록증 이름이 같아하는 줄 알고 같지 않아도 되죠. 네, 저희 사업자 이름은 여기 이클래스 마켓으로 되어 있는데 출판사 이름은 트렌북스로 되어 있죠. 네,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브랜드 네임을 사용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출판사 신고를 했으면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입을 합니다. 이건 왜 가입하냐면 ISBN이라는 거를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국제표준책 넘버니까. 서지 유통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ISBN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서지 정보 유통 지원 시스템이라고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 요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그 사이트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하면 ISBN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ISBN에서 도서번호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도서번호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해가지고 온라인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개별 도서의 개별 종이책 이렇게 나와요. 종이책을 누르면 종류 선택이 완료가 되고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종이책 ISBN 통보서라고 해가지고 ISBN을 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도서번호 생성을 하게 됩니다. ISBN에서 접두부, 국가번호, 발행자번호, 서명식별번호, 체크기호 생성인데 체크기호 생성을 딱 하잖아요. 그럼 여기 번호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요게 요번에 만들 ISBN입니다. 그래서 979-11-18137-81-7 요게 지금 발급받고자 하는 책의 ISBN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해놓고 ISBN이 정식 발급이 되기 전에도 이 책 넘버를 쓸 수 있어요. 메모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저렇게 ISBN의 발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책의 뒤에 이제 넣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출판사를 만들고 ISBN을 발급하는 것까지는 완성을 했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책을 제작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많은 대표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되겠죠? 원고 먼저 작성을 합니다. 책 제작 원고 작성, 물류창고 계약, 지업사 결정, 인쇄소 제본서 결정, 책 물류창고 입고, 서점 계약, 출간 마케팅까지 진행이 됩니다. 원고 작성부터 보면 원고 그럼 어떻게 쓰느냐? 직접 쓰기도 하고 저자로부터 수급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본인 혹은 저자로부터 요 수급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즘 그거 손으로 쓰시는 분 없죠? 옛날만 해도 공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 손으로 문제 막 풀어가지고 그거 출판사로 넘기면 출판사에서 수식 다 막 입력하고 막 그러냐고 막 책 쓰는데 한 1년 걸리고 막 그런 편집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웬만해선 다 이게 한글로 우선 작성을 해서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서는 이제 한글로 보통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 단행본이라고 부르는 우리 알고 있는 일반 책들 있죠? 신국판으로 나오는 조그만 책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됩니다.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있죠, 인디자인이. 어도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고요. 인디자인으로 책 디자인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디폴트로 주고 있는 양식들이 인디자인에 들어있어요. 그걸로 이제 또 쓰시면 또 쉽게 할 수가 있죠. 물론 마냥 쉽지는 않고요. 제가 저걸 왜 외주를 주고 있느냐 하면 저건 디자인이에요. 말 그대로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아마추어가 만약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초등학생이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그런 티가 나요. 초등학생이 그림을 되게 잘 그려도 초등학생 그림 같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그래서 전문가의 손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은 이제 그래서 본인이나 혹은 외주를 준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글로 하는 편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데, 그래도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틀이 있어요, 틀. 한글을 치는 틀이 있어요. 그 틀 값이 또 한 30만 원 해요. 뭐 번호의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디자인의 또 영역이죠. 그것도 인디자인에서 따와야 돼요. 그 한글에다 얹으려면. 그래서 그거 부분은 외주를 줘서 틀을 한번 사시고 나중에 리뉴얼 할 때는 그거를 이제 한글에다 그대로 띄워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고랑 편집이 이제 완성이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교정, 교열, 윤문을 줘요. 그래서 교정은 이제 오타 같은 거 찾아내서 이제 고치는 거고, 교열은 이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문은 문장을 매끄럽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교정, 교열, 윤문은 제가 외주라고 단호하게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교정, 교열이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나는 맞다고 쓴 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되게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주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편집 비용 같은 경우는요, 단행본 기준으로 했을 때 인디자인을 얹게 되면 한 3,000원 정도 페이지당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단행본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3,000원 정도 되니까 한 60만원 비용이 이제 인디자인으로 나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정교열 유문 비용은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교정교열 유문은 한 명이 다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따로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페이지마다 이제 한 뭐 많이 비싸면 한 1,000원, 좀 싸면 한 500원 정도, 이 정도에도 또 내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교정교열 유문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많이 하냐면 뭐 퇴직하신 국어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게 사람마다 달라요. 젊으신 분, 뭐 경험 많이 없으신 분 이런 분이 하면 되게 싸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하면 한없이 비싸고 막 그래요. 그런 거는 견적을 받아보셔서 견적가에 대비해서 외주를 적정한 수준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교정교열 유문 같은 건 또 한 사람이 안 해요. 그래서 또 한 사람한테 외주 줬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도 외주를 다시 한번 주기도 하고 그래요. 원고, 편집, 교정교열 유문까지 다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제 원본 파일을 이제 본문 인디자인에서 이제 떼어왔겠죠. 인디자인 파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이면 이제 한글 파일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사진과 그림, 사진 그림이 중요하죠. 사진 그림이 전부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사진 같은 경우는 직접 다 그리셔야 되고요. 원본 파일 같은 경우 이제 사진이랑 그림이 이제 크리티컬한데, 이 사진 그림 다른 사람 사진 갖다 긁어다 쓴다거나 네이버에다 막 다운받아 쓴다거나 큰일 나죠. 네.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그림이나 쓸 수 없죠. 그래서 직접 사진 찍거나 직접 그림 그린 거 갖다가 쓰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나 이 글자 같은 거는 뭐 피해갈 방법이 있는데, 사진 그림 같은 건 이건 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 이거는 갖다 베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사진 그림은 그리시거나 찍어야 됩니다. 원본 파일 요거 다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인쇄용 PDF 파일을 수령을 합니다. 이 인쇄용 PDF 파일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써놨는데요. 저 왜 저런 거냐면, 우리가 보통 한글에서 이제 작업을 다 하고 한글을 PDF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있죠? 파일 메뉴에 보면 여기 PDF로 저장하기 메뉴 있잖아요. 요거 PDF 저장하면 바로 PDF로 저장을 해주는데, 저 PDF로 저장하기 메뉴를 써서 PDF를 만들면 인쇄를 할 수 없어요. 인쇄 품질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PDF로 저장을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PDF로 따로 이제 저장을 하는 설정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너무 세세한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종이의 크기, 뭐 단행본이냐 친국전이냐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거 맞추고 인쇄용도 품질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건지 정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쇄용 PDF를 만드는데, 그걸 외주를 주시게 되면 그분이 다 해서 줍니다. 종이 맞춰서 해서 주니까 돈값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고를 이제 작성을 완료를 하게 돼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느냐? 물류창고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물류창고 계약은 제가 여기 카페 주소 써놨죠? 여기 꿈꾸는 책공장이라고 있다고 했죠? 여기 꿈꾸는 책공장이 카페 주소인데, 클릭해서 가보면요, 1인 출판 미디어 꿈꾸는 책공장 되어있죠? 네, 이거 모르시는 1인 기업가분들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보면은 여기 구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디자이너 구합니다, 그림 작가 찾습니다, 뭐 동물 전문 출판사에서 뭐 기획자 편집자 채용합니다, 전자책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인쇄소 찾습니다,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고, 제목에서 뭐 인쇄소 이렇게 검색하시면 쫙 나오겠죠? 글 쓰시면 돼요. 이번에 출판사 새로 열었습니다, 누굽니다. 그럼 인쇄소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견적 주실 분 메일 주소 적어놓으시고 글로 견적 주세요. 그러면 견적 쫙 옵니다.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류창고도, 아까 그 카페에서 물류창고도 찾으실 수 있어요. 네, 그 카페에서 찾으셔도 되고, 검색창에다가 뭐 도서 출판 전문 물류창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류창고들은 제일 유명한 업체? 라고 하면 날개라는 곳이 있어요. 날개라는 물류 업체가 있는데, 이 출판업계에서 가장 큰 업체입니다. 1등이에요. 날개가. 그리고 뭐 협진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이제 그 해피데이라는 곳을 사용을 합니다.
해피데이는 이제 보통 1인 출판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물류창고고요. 1인 출판뿐만 아니라 좀 웬만한 규모 있는 출판사들도 해피데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해피데이가 파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 출판단지랑 또 가까워요. 아무래도 출판사가 파주에 위치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썼던 그런 곳이죠. 현재로도 그렇고요. 물류창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요, 제 여기 유튜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창고 견학 갔다 온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거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견학 갔다 온 그 영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저기 가셔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창고 이렇게 생겨 있고 뭐 그런 것도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네. 물류창고는 이제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이제 요거 참 사전에 이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물류창고는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책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창고로 옮기고 막 계약도 다시 써야 돼요. 물류창고는 계약서 씁니다. 이거는 계약서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으시고,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다, 번거로워요. 어려운 건 아닌데 번거로우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결정하는 게 신중한 거냐? 이 결정의 기준이 바로 안정성에 있어요. 물류창고 화재 사고 난 적 있죠. 그래서 엄청 큰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안에 있는 책 다 태워먹고 막, 근데 뭐 화재 보험이 똑바로 안 들어져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이런 어이없는 사태 막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난리였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열악한 이 물류창고를 쓰시는 건 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싼데 쓰는 것도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렇다고 뭐 너무 비싼데 쓰란 얘기도 아니고요. 적당한 가격을 가지시고 쓰시는 게 뭐 답이겠죠. 네. 그럼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떤 안정성을 갖춰야 적당한 거냐, 이게 중요하신 거잖아요. 네. 보면 일단 화재 사고 같은 보험이 잘 들어져 있는 곳, 그리고 물가 X라고 썼는데 물가가 아닌 곳이란 뜻입니다, 이거. 네. 제가 여기 지금 써놨는데 월 비용이 이제 보관부서 3,000부 기준으로 약 50에서 60만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건 이제 택배비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1,000부 정도 되면은 아마, 근데 기본 보관료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한 20만원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예상이 되네요. 1,000부 정도라면요. 그러면 이제 그 달에 서점으로 들어가는 배송비, 보관비, 기본 관리비, 댐지비, 반품 해체비,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20만원대 중반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부수가 점점 늘면 늘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휘되면서 단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물류비용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창고를 계약을 그렇게 해서 창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고 계약서 없으면요, 나중에 서점하고 계약이 안 돼요.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책 1,000권, 말이 좋아 1,000권이지 여러분 책 1,000권 집안에 놓고 배송하기 어렵습니다. 책 1,000권 싸면 방 하나 가득 찰걸요, 아마? 거의 그 정도 수준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항문항습이 안 돼요, 집은. 예를 들어서 뭐 가습기 같은 거 틀고 그러면 책이 다 우그러지죠.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집에서 책을 보관하는 건 일단 보관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택배 업무로 그거를 책 1,000개를 보내야 되는 상황 있죠. 예를 들면 하루에 막 30개 택배 보낸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거 그냥 책 보내다 하루가 다 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 시간 세이브 차원에서도, 네, 집에서 하시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반드시 저거를 하십시오. 계약을 하시길 바래요. 지업사가 뭔가요? 하셨는데, 네. 종이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사. 종이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지업사분들 결제 때문에 만나고 왔는데요. 지업사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단가 비교를 많이 해보시고 종이 수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또 규모도 좀 있고 이런 데 하셔야 단가 수급이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뭐 재지, 뭐 우리나라 무림 재지 아니면 이제 한솔 재지 두 개인데, 거기서 나오는 종이들을 이제 가지고 쌀 때 사놔요. 지업사들이 사놓고, 비쌀 때는 이제 안 사고, 쌀 때 많이 사놓고, 그 다음에 그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제 공급을 그 싼 가격에 이제 시세에 따라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지업사들의 역할인데, 종이도 세상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백색 모조, 미색 모조, 백상지, 뭐 크래프트지, 뭐 캠퍼스지, 뭐 별놈의 종이가 다 있습니다. 책의 성질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캠퍼스지 같은 거 칼라로 된 4도짜리 인쇄를 한다 그러면 뉴플러스를 쓴다든지, 뭐 미색 종이를 쓴다든지, 뭐 그래서 그 종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내가 이 책을 만들 때 무슨 종이를 써야겠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종이 공부도 조금 하셔야 되죠. 근데 종이 공부는 근데 하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종이 공부를 막 종이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쫙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문제집을 만든다 그러면 백색 모조,
미생모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집 학생들이 보는 문제집은 미모지라고 해서 미생모조지를 많이 씁니다. 형광등에 비춰도 그 빛남이 없는 종이,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종이가 모조지예요. 그래서 미생모조지를 많이 쓰죠. 백상지 같은 경우는 하얀 종이어가지고 도화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 오래 쳐다보면은 눈이 좀 피로한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죠. 이제 지업사분들이 보면요 알아요. 그래서 무슨 책을 쓰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문제집인데 한 페이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대상은 보통 한 20대 초중반이고요. 1도 단도 검은색으로만 씁니다. 그러면 뭐 모조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가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역사분들이 그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딱 들으면 저 책은 무슨 종이, 저 책은 무슨 종이, 표지는 뭘 쓰고 간지는 뭘 쓰고 내지는 뭘 쓰고 이거 다 알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업사만 잘 정하면 됩니다. 이제 인쇄소 재본소 결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쇄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가 카페 주소 말씀드렸죠. 1인 출판 하시는 분들의 책 공장, 거기서 들어가셔서 견적 요청하는 글을 올립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쓸 것이고 책이 몇 페이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인쇄소 사장님들 견적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쭉 보내줍니다. 그걸 보고 견적 대비 가성비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계는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카탈로그처럼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지업사에게 그걸 추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종이를 공급해주는 그분들에게 추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업사분들이 인쇄소랑 같이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인쇄소가 저자한테 휴대폰을 받아가지고 그걸 인쇄를 하려면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종이를 거래하는 지업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업사한테 연락을 해서 종이를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인쇄소한테만 얘기를 하셔도 인쇄소가 지업사한테 연락하고 재본소한테도 연락하고 다 합니다. 인쇄소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키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쇄소의 결정 기준이 일정한 규모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겠고요. 요즘에는 CTP라고 해가지고 프린터처럼 이렇게 인쇄를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은 상당히 인쇄 품질이 많이 올라와서 옵셋 인쇄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단가도 많이 저렴해진 상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인쇄소들이 공급을 굉장히 빨리 해줘요. 기계가 이제 인쇄를 밀어내는데, 보통 200페이지 정도 되는 단행본을 뭐 한 3000부를 찍는다 그러면 인쇄에 걸리는 시간은 한 48시간 정도면 다 찍어요. 3000부를. 판형, 이렇게 4개짜리가 붙어있는 그 판형을 그대로 밀면서 막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는 사람이 아니어서 24시간 일하거든요. 걸어놓으면 알아서 그냥 쫙 인쇄합니다. 규모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혼자 하시는 분들이어도 그 기계가 뭐 한 2대 정도, 하나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쪽 기계를 또 돌리거나 이런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인쇄소 그 CTP 기계가 한 대가 5억인가 6억인가 그래요. 그 중고가. 새 거는 7, 8억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기계가 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대를 물려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값이 비싸서. 그래서 그거 기계가 여러 대 있는 회사면 굉장히 큰 회사죠. 네. 그래서 한 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네. 빠른 공급은 뭐냐면 이제 그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계로 빨리 돌려가지고 바로 재본소로 넘겨가지고, 네. 재본을 완료하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빨리 단축이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쇄소 정하는 기준은 요거가 되겠고요. 재본소가 있어요. 재본소는 뭐냐면 종이를 이렇게 인쇄를 했잖아요. 그럼 종이를 이제 잘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본드를 붙여서 책의 형식으로 이제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묶는 작업, 그거를 하는 건 재본소예요. 인쇄소에서는 인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쇄소가 이걸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쇄소가 재본소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인쇄소가 지업사랑도 계약이 되어 있고, 재본소랑도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재본소는 인쇄소하고 이제 협업 관계가 있어가지고 별도 계약을 하지 않아요. 계약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인쇄소하고만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설명하면서 뭐 인쇄사고가 나거나 그런 사고 안 나게 책 조심해서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인쇄사고 난 그 사진 한번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쇄사고가 나면 책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 책이잖아요. 이거 제가 교통기사 책 제 거거든요. 이게 뭐게요? 이 집게 있죠? 집게.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찝는 집게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제 책이 저렇게 포장도 풀리지 않은 채로 저렇게 통째로 송두리째 뽑혀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저 책을 만든 사람의 마음은 뭐랄까, 내가 낳은 아이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요. 네, 뭐 거의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인쇄사고 조심하십시오. 네, 흔히 볼 수 없는 사진이니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게 책을 만들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재본소에서 화물차를 불러가지고 랩핑을 해가지고 팔레트에 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책을 다 이제 하나하나 다 10권도 아니고 이렇게 포장을 다 해요. 그런 다음에 댐핑, 랩으로 감싸요.
종이로 겉을 감싸고 랩으로 또 종이를 감싸가지고 책의 파손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한 덩이, 이만한 덩이를 만들어요. 한 크기로 따지면은 한 150 x 150 x 150 정도. 예. 웬만한 초등학생 키만 하죠. 예.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책 덩어리를 만들어요. 한 덩이라고 불러요, 그걸. 왜 이 덩이 단위가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반품 같은 거 들어보면 해체비가 나오는데 그 덩이당 얼마 이렇게 받거든요. 네, 그 덩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한 덩이를 이제 파레트에 얹어가지고 파레트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게차가 찍어가지고 화물차에 싣습니다. 싣고 그 화물차가 이제 입고에 들어가요. 창고에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물류창고 입고 단계라고 이제 하고요. 납품서죠? 보면 거래하고 있는 곳이 해피데이니까 해피데이의 버스 운전 자격시험과 교통기사 실기와 교통기사 필기 기출편 뭐 각각 1065부, 1654부, 614부를 입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담당자가 사인을 딱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부수가 되게 신기하죠. 부수 이렇게 보면 뭐 1064부, 1065부, 654부, 뭐 614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원래 제가 이제 발주는 1000부를 내고 650부를 내고 600부를 내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책을 찍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번 찍어보고 이제 괜찮네 그래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여분의 종이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발주를 다 하거든요. 근데 여분의 종이를 예를 들어서 뭐 10년 연이라고 불러요. 그 종이의 한 단위가 그 연을 가지고 찍었는데 빠르게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계속 그거 종이 갖다 싹 다 찍으니까 그러면 여분의 책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1000부를 신청했지만 1015부가 15부에 공짜 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부를 팔 걸 예상했지만 15부를 더 팔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650부도 마찬가지고요. 600부 하는데 14부가 더 생기고 그랬네요. 여분으로 생기게 되면 이제 그런 걸 샘플로 이제 주기도 하고 또 실제 팔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파본이나 여분으로 이제 남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납품이 딱 잡히게 되면 물류창고에서 부스로 전산에 잡혀가지고 바로 이제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돼요. 발주하는 상태가 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사이트 해피데이에서 쓰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출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에 간다. 딱 치면 교보문고가 이제 매장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매장으로 가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들이 쭉 나오는 거죠.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하겠다. 몇 부를 내보내겠다. 클릭하면 이렇게 딱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입고가 완료돼서 바로 이제 주문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렇게까지 이제 책물류 창고 입고까지 알아봤고요. 서점 계약을 이제 합니다. 서점은 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신규 거래 신청하는 란이 있어요. 요거 첫 화면 보시면 요런 화면 보실 거 아니에요. 여기 맨 밑에 보면 협력사 여러분 해가지고 써 있어요. 눌러보시면 파트별로 쫙 나오고요. 담당자들이 여기 종이책 신규 거래 안내 여기 눌러보면 딱 메뉴에 나옵니다. 요거 눌러서 이제 신규 거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 다 다운받게 돼 있고 안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류를 쫙 다 받아요. 한 날 예스24 교보, 반디앤 루이스, 알라딘, 영풍, 인더파크 도서까지 하면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6대 회사 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이거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한 방에 쫙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신규거래 담당자들이 다 받아보고 회신을 다시 주는 거죠. 제가 보낼 때 이제 두 부를 인쇄를 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한 부는 자기가 가지고 한 부는 저한테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이제 완료를 시켜요. 근데 저거 있어요. 교보문고는 우편 계약을 안 받아줘요. 직접 가야 돼요. 그리고 교보는 또 되게 특이하게도 출간된 책 2권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물론 다 계약할 때 출간된 책이 한 권씩 다 있어야 됩니다. 최소 한 권씩은 있어야 되는데 교보는 2권이 있어야 돼요. 한 권은 안 해줍니다. 2권이 있어야지 해주고요. 2권을 들고 가면 도장 찍고 뭐 공급률 같은 거 이제 협의를 하고 합니다. 공급률 협의가 뭐냐면요. 저희 서점에서 2만원짜리 책 사면은 10% 할인받고 18,000원에 사잖아요. 무료 배송 이렇게 하면 18,000원 내면은 무료 배송으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책을 90%에 산 거잖아요. 근데 이 서점이 출판사한테 책을 가져갈 때는 처음에는 65%에서 60% 정도에 가져갑니다. 2만원짜리 책이면은 12,000원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책을. 그러면은 8,000원이 이미 날아갔잖아요. 12,000원을 저한테 정산을 다음 달에 해주게 돼요. 그것도 가져갈 때 그런 거지 그게 팔려야 정산해 주는 거예요. 안 팔리면 저한테 반품이 들어와요. 발주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팔리면 소용없어요. 네, 팔려야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60% 정산, 65% 정산 이렇게 되고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판매량도 어느 정도 서점에 이제 기여를 하는 출판사다. 인정을 받으면 또 내부 협의를 통해서 70%까지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그게 그 정도 내고가 가능하냐면 제가 봤을 때 업력도 최소 한 3년 이상 돼야 되고요. 판매량도 한 3억 이상은 되어줘야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조그만 회사가 서점한테 공급률 뭐 70% 이런 얘기 해봐야 씨알도 안 맥힙니다.
만약 여러분이 출판사를 운영을 하실 때에 내가 이 책은 수요가 명확하고 재고 없이 다 팔 수 있는 책이다 싶으시면 무조건 위탁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겠죠. 서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매절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요. 또 잘 안 팔리는 책이고 좀 판매에 자신이 없다, 혹은 빠른 현금 흐름의 회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매절로 넘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보통 계약을 할 때 50부 이상 발주 시 매절 조건 뭐 이런 게 있어요. 매절로 들어갈 때는 50부 이상 한다. 부수를 크게 키워줘요. 그게 이제 위탁 판매, 매절 판매 이런 특성이 되겠고, 비율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정하는 게 이제 서점의 계약인 거예요. 그 서점의 계약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간 마케팅만이 남게 돼요. 서점에서 이제 계약이 완성이 되면 계약서들이 이제 막 날라오거든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각각의 그 SCM이라고 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 그 SCM의 사이트를 주소를 하나씩 알려줘요. 뭐 교보면 교보, 알라딘이면 알라딘, 다 그 SCM들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SCM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SCM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걸 열어보기 때문에 SCM을 봐야 되잖아요. 네. 요게 이제 교보의 협력사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교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 이렇게 도서의 정보, 주문 공급, 발주, 내역, 거래 정보, 판매 정보 이런 거 다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알라딘, 이거 알라딘이고요.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뭐 발주 내역, 뭐 오늘 2권 발주했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판매 통계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뭐 예스24는 또 이렇게 생기고, 예스24가 되게 까다로워요. 로그인하기가. 핸드폰 로그인을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스24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해킹해서 들어가가지고 막 300부 남았는데 300부 다 발주 시키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인터파크 뭐 이런 식으로 또 로그인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SCM들을 다 가지게 되면 아침마다 이제 연락이 와요. 어떻게 연락 오냐면 문자나 메일로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교보 같은 경우가 아침에 제일 먼저 연락이 와요. 8시 한 10분 정도 되면 교보문고가 연락이 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교보문고가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걸 보고 이제 SCM으로 들어가가지고 발주 내역을 확인해서 그걸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인터파크든 뭐 예스24든 다, 예스24하고 인터파크가 다 문자로 알려주고요. 알라딘은 알람이 없어요. 알라딘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알아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출간 마케팅을 하게 돼요. 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신간 등록이요. 그 서점에 왜 내 책이 뜨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요번 주에 제 책 하나 나온 거 있죠. 요번 주에 이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요번 주에 저도 신간 등록 막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신간 등록한 게 이제 보면 교보문고로 가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메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메일 보냈죠, 여기? new@교보북.co.kr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서점마다 그 신간 등록 양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서점의 MD님이 다 개인별로 정해지실 텐데 출판사별로 다 정해져요. 분야별로 정해지니까 그분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간 등록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이트에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눌러 들어가게 되면 익숙한 모습이시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책 사실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신간 등록이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서점에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간 등록을 마치게 되면요, 이제 인터넷에 다 뜨게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마케팅만이 남는 거예요. 책을 팔아야겠죠, 이제. 뭐 블로그,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빠짐없이 이제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케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상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ISBN이 있는 도서를 개인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됩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에 보면요, 그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제 스마트 스토어의 관리자 페이지의 모습이에요. 상품 등록할 때 이 부가세 과세 상품이 있고 면세 상품이 있고 영세 상품이 있고 그래요. 이 부가세 면세 상품을 선택하시고 ISBN이 달린 책은 면세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판매할 수 있어요.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하실 때도 면세 상품은 면세 상품대로 따로 신고하셔야 되고 과세 상품은 과세 상품대로 따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파는 책들 중에서도 재본에서 파는 뭐 어떤 비기 같은 책들은 이제 과세 상품, ISBN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링재본에서 막 파는 그런 것들은 과세 상품으로 팔게 되고, 이제 면세 상품은 ISBN을 달고 있는 책들은 면세 상품이니까 면세 상품이라고 표시를 해서 이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세금 신고 자료를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때 면세 상품가가 따로 뽑아져요. 네. 그렇게 해서 신고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겠죠.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SBN에 있는 도서 개인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얼마든지 판매해도 되고, 저는 또 열심히 나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열심히 팔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게 뭐냐면, 인쇄를 하게 되면 비용이나 또 어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인쇄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했어요. 물론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네. 옵셋 인쇄할 때는 이제 3000부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이제 CTP 인쇄를 하니까 최소 한 1000부까지도 가능하고 500부 찍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능하고요. 페이지 수는 250페이지, 한 200페이지 정도도 가능해요. 날개 없이 무선 제본했을 때 인쇄비는 한 200만원, 종이 한 150만원. 페이지 수 200페이지로 줄어든다 그러면 인쇄비 한 150만원, 종이 한 100만원,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요, 보관 발송 등의 업무를 해줄 수 있는 대행사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거 해피데이처럼 저 물류 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업체를 통하면 될지 추천해주세요 했어요. 요거 물류 창고 계약 파트 제가 말씀드렸죠. 네, 창고 계약하는 방법, 뭐 결정 기준 이런 거 다 말씀드렸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편집 없이 PDF 파일로 만들어도 되나요? 하셨어요. 그냥 한글에다 이렇게 쳐가지고 PDF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인쇄 보내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그 인쇄 용지라든지 또 크기, 또 여백, 왜냐면 책이 접히는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A4에다가 그냥 쓰면 안 돼요. 이 접히는 부분이 훨씬 또 길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쇄 품질 세팅 같은 것도 또 별도로 해야 돼요. 이게 말로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글 파일을 이렇게 열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 쳤어요. 이 파일을 인쇄용 파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 PDF 만들 여기서 이제 PDF로 저장이 그냥 누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쇄를 갑니다. 인쇄 가면 인쇄 프린터들이 쫙 잡혀 있죠. 네, 뭐 한글에 기본적으로 보면 아마 어도비가 잡혀 있을 거예요. PDF라고 요거요. 어도비 PDF가 잡혀 있으면 설정으로 들어가면 상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기본 설정에 고품질 인쇄라는 게 있어요. 혹은 뭐 출판 품질도 괜찮고요. 네, 출판 품질이라든지 고품질 인쇄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 글꼴을 의존하고 문서 글꼴을 안 쓴다 뭐 이런 거 체크 해제를 하고 이제 문서 글꼴을 그대로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이제 맞춰야 돼요. 인쇄소가 원하는 사양이 있어요. 네, 그거 맞춰가지고 PDF를 이런 식으로 인쇄용 PDF를 레이아웃과 용지 품질까지 다 세팅을 맞춰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단순히 그냥 여기서 파일에 PDF로 저장하기 누르시면 안 돼요. 그 인쇄 못 씁니다. 그렇게 하면. 네. 왜냐면 그 PDF에도 글꼴이 포함 안 되고 막 그러면 나중에 인쇄소에서 맞고 와요. 네. 왜 PDF 잘못 만드셨다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세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물론 그 편집 외주를 주신다면 그분이 다 세팅을 해서 그 인쇄용 PDF까지 만들어서 발송을 해줄 겁니다. 패키지로요. 네. 또 한글에서 그냥 PDF 변환하기 그냥 누르면 그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PDF를 만들어야 됩니다. 표지 만드는 게 또 이제 관건이잖아요. 엄청 큰일이죠. 네, 표지 디자인은 이제 캔바에서 따로 하려고 하는데, 책등 디자인, 세네카라고 부르죠. 이 부분. 옛날에 이제 인쇄소 같은 이제 일본어를 되게 많이 써요. 뭐 도비라, 뭐 세네카, 뭐 하시라, 뭐 이런 얘기 막 쓰는데 이제 편집 용어들이고, 요즘은 이제 뭐 윗여백, 아랫여백, 책등 높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네, 세네카가 이제 이 책등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책등의 디자인도 따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했어요. 이거는 표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캔바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이제 유료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지들을 상용화되어 있는 표지를 갖다 그대로 쓰게 되면 되게 내가 이 책을 돈 주고 샀나 뭐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책등 디자인을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디자이너 분께 의뢰를 하셔서 하시고, 책 표지는 다 포토샵도 아니고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도비에 보면 일러스트레이터 CS 프리미어 프로처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예. 네, 뭐 이거는 뭐 프로그램이니까 뭐 제가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책등 세네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종이 회사별로 내지와 표지의 종이의 두께와 페이지 수 따라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또 계산하는 앱이 있습니다. 앱. 근데 저는 앱을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는 그냥 계산기, 엑셀로 계산기가 있어요. 저한테는. 제가 주로 만드는 책들의 계산기 따로 있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쓰는 책들은 이래요. 수험서들 있죠? 자격증 책 같은 거. 요것들은 종이에 미생모조를 쓰고, 미생모조 100g짜리라는 얘기예요. 미생모조 80g, 미생모조 70g 이런 거. 100이라고 되어 있으면 굉장히 두꺼운 종이에요. 종이 느낌이 두껍습니다. 내려갈수록 종이의 그람수가 얇아지기 때문에 얇은 종이가 되는 거예요. 두께는 이런 식으로 0.11로, 이렇게 미생모조 100이면 0.115고, 미생모조 80이면 0.092, 미생모조 70이면 0.08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 수에 곱하게 되겠죠? 그러면 두께 미리미리 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곱하면 안 되고, 곱해서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냥 페이지는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야지 정확한 두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표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코팅지 같은 거 이제 모래알 코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 단순한 모래알 코팅 같은 경우 0.5mm로 커버가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최종 두께, 요 두께하고 표지를 다 세네카하고 표지 두께를 더하면 최종 두께가 나오고요. 16mm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1mm 정도 여유를 두어서 17mm를 가지고 책 표지를 만드실 때 세네카를 이렇게 펼쳐서 이런 표지 모습이 되겠죠. 이거 보여드리겠구나. 그 표지 디자인한 걸 보여드릴게요. 표지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냐. 일러스트 파일을 열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제 세네카죠. 이 부분이. 책 등의 사이즈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요 폭이 되는 거죠. 여기 폭,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를 재가지고 뭐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일러스트에서 이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냥 캔바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그 리뉴얼이 들어간다던가 개정판이 나와야 된다던가 그러면 표지를 그대로 가져가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캔버에서 쓰는 표지를 쓰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다른 사람하고 겹칠 수도 있고요. 표지가. 그죠? 네.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폰트 등 혹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폰트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인 출판사도 엄연히 회사잖아요. 그래서 개인용으로 된 거 쓰시면 안 돼요. 회사용으로 된 거 사용해서 쓰셔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비용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윤채 아세요? 폰트 매니저라고. 요거가 윤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가 있어요. 윤디자인 그룹에서, 이게 윤디자인 그룹의 사이트의 모습인데 들어가가지고 그 자체를 구입을 해서 삽니다. 이게 이제 윤 디자인 산다는 거잖아요. 폰트 마켓에 가가지고 사게 됩니다. 폰트.co.kr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로그인해 사시고 윤 멤버십 들어가셔가지고 뭐 화이트 저는 쓰거든요. 네, 화이트 멤버십 구매해가지고 사면 됩니다. 이게 화이트가 연에 88,000원인가 그래요. 이 글씨체를 가지고 책을 써야 좀 책이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PPT에 있는 그 글자체 있죠. 네, 이 글자체가 그 윤 디자인의 윤고딕체예요. 네, 그냥 단순히 그냥 고딕체가 아니고, 저는 윤고딕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이 글자체가 이게 맑은 고딕이랑 윤고딕의 차이예요. 이게 보이시나요? 글자체가 좀 다르죠. 얘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없어 보이죠. 네, 근데 얘는 딱 벌써 같은 고딕체인데도 다르죠. 그래서 상업용으로 누구에게 판매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유료 폰트를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코법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되어 있는 체가 있어요. 코법 서체 들어가면 여기 이런 전자출판 진흥사업 해가지고 코법 월드체를 다 배부를 해요. 이게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서체를 다 이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 승인 없이 입력창에 정보만 입력하고 폰트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서체 자체를 재판매는 할 수 없대요. 이런 애들은 이제 쓸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쓰기 전에 잘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전자책에 특화된 한국출판인회의가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코법 서체를 개발해서 무료 배포했어요. 많이 쓰는 서체기도 해요. 코법 서체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처음에 88,000원을 투입하기가 좀 그렇다 싶으시면은 코법체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코법체가 그냥 마냥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읽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껄끄럽죠. 저 같은 경우 그냥 투자한다 생각하고 88,000원 넣고 합니다. 88,000원 게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게 8,000원은 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8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글자체를 사용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Q&A까지 다 확인을 해서, 네, 추가 질문, 네, 환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글을 남겨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